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개개인의 습관과 환경, 건강 정보까지 함께 묶어서 공개했는데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성은 물론 질병을 고칠 유전자 가위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것을 미국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구균이 방출하는 V8 효소가 파원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자극해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자신이 고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률은 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고독사 확률에 대해 남성은 평균 30.2%, 여성은 34.4%로 응답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환자 이송이나 차량 우회 등 도로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 비싼 설치비가 한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므라피 화산이 폭발하면서 등산객 75명이 고립됐고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실종 상태인 등산객들이 있는 가운데 작은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추가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특히 아토피나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은 가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그런데 이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사실을 미국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아토피 환자들은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게 되지만 긁는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피부염만 악화시킵니다. 지금까지 가려움증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고 피부염증에 동반되는 증상이나 면역 반응의 결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진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려움증은 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신경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생쥐세포에 황색 포도상 구균을 노출시켜 가려움증 유발 경로를 확인했는데 미생물의 자극으로 방출되는 10개의 효소 가운데 V8 단백질 분해 요소가 가려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V8 효소는 파1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해 가려움을 일으키는데 이 파1 단백질은 평소엔 작동하지 않다가 V8 효소를 만나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연구진은 또 황색 포도상구균이 활성화하는 가려움 단백질이 혈액 응고에도 관여한다는 점에 착안해 미 FDA가 승인한 항응고제를 생쥐에게 투여하자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려움증의 유일한 원인균은 아니지만 피부 염증 반응과 가려움 반응을 분리해 가려움의 유발 경로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셀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인간 유전자 정보를 전부 밝혀내면 희귀 유전병이나 난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텐데요. 영국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공개했는데 질병연구의 보물창고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의 신경 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는 노인성 황반 변성. 65세 이상 노인에서 10명 중 1명꼴로 발병하고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이전까진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지만 2017년 유전자 가위로 황반 변성의 원인 유전자를 편집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공략한 건 배지 FA 유전자. 사람 개개인이 32억 개씩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기 순서, 그러니까 게놈 정보를 해석해 찾아낸 질병 원인 유전자입니다. 사람별로 이제 DNA 시퀀스를 분석해 보면 이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또 질병과 관련성도 밝혀지고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그걸 연구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영국 바이오뱅크가 그동안 수집한 영국인 50만 명분의 게놈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게놈 정보와 개개인의 습관과 환경, 건강 정보까지 묶어 공개했는데 게놈 각각의 역할을 밝혀낼 힌트까지 풀린 겁니다. 여러 명의 게놈을 대조해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 하나하나가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유전자 가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급 바이오 정보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Then it becomes an absolute treasure trove for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So these data will absolutely accelerate those types of treatments where you're actually trying to change the genetic underlying cause of the disease. 이번에 공개된 게놈 정보에는 동양인과 흑인의 게놈 정보 10,000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고유 게놈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9천억 원을 들여 국민 100만 명의 게놈 정보와 건강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족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숨지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이 스스로 고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률은 평균 3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에서 100%까지 놓고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2.3%로 집계됐습니다. 남성은 평균 30.2%, 여성은 34.4%로 응답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주거 형태나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살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본인의 고독사 확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1명꼴인 9.2%는 스스로 고독사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몸 노인 등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서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장례 치러줄 가족도 없을 때 고인이 떠나는 길을 대신 바래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빈소입니다. 영정사진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흰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모시다 보니 고인을 기리는 위패도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망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영장례 빈소입니다. 잘 가시라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 홀로 쓸쓸히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두 고독사일 거라 생각하는 건 금물. 지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고인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소 뒤편에 지인들이 남겨놓은 애틋한 쪽지에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사실 단절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지인들, 사별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 그리고 사별자분들이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처럼 공영장례식을 치르고 떠난 서울의 무연고자는 올해만 벌써 1,000여 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시신 운구까지 돕기 때문에 망자가 떠나는 길은 덜 외롭습니다. 고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단절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을 다시 이어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자 역할이 아닌가. 더구나 자식을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면서 공영장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 손잡아줄 사람 없어도 외롭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강진이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무라피 화산은 또 폭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민다나오 섬의 필리핀 제2도시 다바오에서 강진에 놀란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커피숍 직원들도 갑작스러운 진동을 느끼고 황급히 탈출합니다. 토요일 밤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새벽 민다나오 섬 북부에서 일어난 규모 6.8 지진의
진앙 깊이는 39km입니다. 이번엔 쓰나미 경보는 없었습니다. 2일 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째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계속됐습니다. 첫날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교량이 파괴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족자카르타 북쪽 일대가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머라피 화산이 또 폭발한 겁니다.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과 들판의 곡식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당국은 분화구 반경 3km 이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멀리 수마트라 섬 부키팅기시까지 도달했습니다. 해발 2,891m인 머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숨졌고 2010년에도 분화해 3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인도네시아 머라피 화산의 폭발로 최소 등산객 1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색구조 당국은 전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머라피 화산이 폭발하면서 등산객 75명이 고립됐으며 분화구 근처에서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수색구조대 대변인은 등산객 75명 중 49명이 대피했고 3명이 구조됐다며 일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12명이 실종된 상태이지만 지금도 작은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위험해 수색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 때이른 한파가 시작되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려 주말 동안 폐쇄됐던 독일 뮌헨 국제공항은 일부 운항을 재개했지만 불편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영국 북부의 한 마을이 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설에 갇힌 차량이 질비하고 도로에 쌓인 눈을 지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도로가 마비돼 운전자들은 대피소나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2,500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We've never seen in sort of 60 years snow like this. There has been really deep snow in the past, apparently in the 60s according to my dad who's 82.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독일 뮌헨에선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폭설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상교통도 마비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때 폐쇄됐던 공항은 부분 재개됐지만 전체 항공편 중 3분의 2가 취소돼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Wir haben jetzt die Nachricht gekriegt, dass unser Flug storniert worden ist und wir wahrscheinlich erst morgen fliegen können. Es ist zum Abwarten, alles ein bisschen blöd, aber ja, nützt nichts. 스위스 츄리히 공항도 눈 때문에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고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 공항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상사태가 선포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그만한 적설량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중부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도 때이른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영하 기온이 기록돼 유럽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친근한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는 도시인데요. 이 과학 클러스터들과 또 인접하고 있어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좋은 환경이고 또 스타트업의 요람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시는 영국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는 영국 남동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수도인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템스강의 상류가 있는 도시인데요.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서 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이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겨서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옥스퍼드 도시는 이제 도시 자체가 거의 옥스퍼드 대학 자체로 봐도 될 정도로 대학의 비중이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도시는 이 옥스퍼드 대학과 정체성이 거의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이 도시 전체에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은 이 30여 개의 독립된 칼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 본부라는 것이 없이 각 칼리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다른 연합 형태의 일을 띠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연합 대학의 형태를 띠는 건데 이 각 칼리지마다 자체적으로 독립된 캠퍼스가 있고요. 또 강의실과 도서관, 기숙사 등을 또 각자 가지고 있어서 이 학생들은 해당 칼리지에 소속이 돼서 그 칼리지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칼리지들이 도시 곳곳에 서로 다른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도보나 자전거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도시 전반 곳곳에 있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대학과 깊게 뒤섞여 있는 구조를 띠게 됐습니다. 게다가 옥스퍼드의 인구수가 대략 16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를 합하면요,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거리를 걷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옥스퍼드대 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옥스퍼드라는 도시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 대한 설명 없이는 알아갈 수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처음 영상에도 나왔지만 옥스퍼드 하면 또 해리포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곳들이 또 유명할까요? 네, 이 도시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리포터 촬영지로도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칼리지가 있는데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리포터 촬영지로 가장 많이 등장한 곳입니다. 네.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눈에 많이 익은 곳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호그와트 저기는 이제 호그와트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로 나오는 연회장이죠. 네. 이 그레이트 홀인데요. 이 홀로 이동하는 공간도 이제 주인공들이 학교 안을 이동하는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실제 도서관도 이 영화 속에서 도서관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꼭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만큼 이 대학 전체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 이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처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은 입장료를 내야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밖에 도시 곳곳에 다른 칼리지들을 둘러보는 거는 대부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 가보면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 분위기와는 다르게 첨단 분야 연구가 아주 발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전통적인 자연과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지만요. 네. 이 20세기의 첨단 산업이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에는 인터넷 연구소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연구소 그리고 딥러닝 연구소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로봇공학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컴퓨터 비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들입니다. 특히 구글의 경우는 옥스퍼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서 인공지능 관련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구글이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와 협력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포털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이 구글 엔지니어가 옥스퍼드대에서 직접 강의를 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은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글은 옥스퍼드대에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을 내고 또 이 인공지능 관련된 창업이나 프로젝트 개발에 관해서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구글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옥스퍼드대 출신 학생들이 설립한 인공지능 벤처 기업인데요.
있는데요. 이 옥스퍼드 인재들을 구글이 양성을 하고 또 창업을 지원한 뒤에 유망한 스타트업이 생기면은 이것을 또 사들이는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단순히 산업계에서 대학의 성과를 흡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옥스퍼드의 케이스를 보면은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옥스퍼드 인재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으로는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확산의 시초가 된 딥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딥마인드는 옥스퍼드대 출신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케임브리지대 출신 데미스 허사비스 등이 공동 창업한 기업입니다. 2010년에 머신러닝 기반의 스스로 학습하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인공지능은 정해진 데이터 안에서 대답을 찾아서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스스로 계속 똑똑해져서 이 인공지능의 지금 말하는 진짜 의미의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겁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글이 딥마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2014년에는 우리 돈 4천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에 이 딥마인드를 구글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개발하면서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열었고 또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산학협력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옥스퍼드대 인근에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옥스퍼드의 남부 쪽으로 런던과 브리스톨을 연결하는 지역 일대에 첨단 기술 산업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 M4 코리도어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소를 두고 있는 첨단 유명한 전통적인 산업 단지입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이 다른 런던의 동쪽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클러스터 테크시티가 조성됐는데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빗대어서 이 실리콘 라운드어바웃으로 불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런던의 동쪽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어서 스타트업들이 값싼 임대료 때문에 하나둘씩 모여들던 지역이었는데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집중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몰려들면서 이 IT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구글과 인텔 등도 들어선 곳이고요.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 신생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로서는 지리적으로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이 두 곳의 중간에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전통적인 첨단 산업단지로 꼽히는 M4 코리도어 그리고 이 실리콘 라운드어바웃 모두 이 옥스퍼드에서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차로 불과 한두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옥스퍼드 출신 IT 인재들이 유입되기에도 쉬운 환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환경 덕분에 영국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딥마인드의 사례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자금 회수까지 성공한 이른바 스타트업 엑시트 건수로 보면은 이 영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옥스퍼드대 사실 해리포터 촬영지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좀 IT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오늘은 옥스퍼드대가 있는 도시 옥스퍼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민간 상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 추진 발사체 기술 개발에 핵심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발사체와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모형 위성을 탑재해 발사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해 고체 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 무기 등 주요 기술 자료를 탈취하고 랜섬웨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북한으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4일 안다리엘이 거점으로 사용한 국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다리엘이 국내 대기업 자회사와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서 주요 기술 자료 1.2TB 분량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다리엘은 악성 랜섬웨어를 유포해 가상자산으로 복구 비용을 받아낸 뒤 북한으로 송금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인공지능 AI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생성형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생성형 AI인 챗 GPT가 이미 인간 뇌에 수천 배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르면 2020년대에도 여러 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생성형 AI가 초래할 구체적인 위험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한 여론 조작 등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조작 우려를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으로는 AI가 탑재된 무기 시스템을 꼽으면서 AI가 공격 목표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전쟁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자동으로 여닫는 시스템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상용화되면 환자 이송이나 차량 우회 등 위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부서진 차량 여러 대가 도로 위를 놔뒹굽니다. 그 뒤로 이어진 끝모를 정체 행렬 속 차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 때문에 만든 중앙분리대가 긴급 상황에선 외려 이렇게 도로를 틀어막고 사고 처리를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자동 개폐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를 빠르게 여닫을 수 있어서 환자 이송이나 정체 해소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할 때는 30분 이상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개폐 시스템을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1분 내에 개폐해서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중소기업과 개발한 이 설비는 도로교통연구원 충돌시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8톤 화물차가 시속 80km로 들이받아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에서는 이 설비를 갓길에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피 공간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터널벽 충돌 사고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 열려있던 대피 공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벽을 설치한 건데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원격으로 또는 수동으로 벽을 움직일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기존 가드레일보다 설치비가 서너 배가량 비싼 건 단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위험 구간을 시작으로 새 시스템을 차차 늘려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됐는데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조만간 30만 명 선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약 연령인 6살 아동 인구가 추려지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생이 40만 6천 명 수준인데 2017년 출생아는 35만 7천여 명으로 40만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2020년생은 30만 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62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0년 47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20% 이상 급감했고 올해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불과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출산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담당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조직 개편안에서는 1년짜리 임시조직에 관련 업무를 맡긴 겁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육 기반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단순히 지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내년 2월 말쯤 관련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더 강화해 중국에 있는 기업의 부품과 광물이 쓰인 배터리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배터리 업체도 중국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유탄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전기차가 더 각광받게 될 거라며 배터리 자체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overdependence, including on China, makes America more vulnerable to risks that can disrupt our access to that foreign production. 미국 재무부는 이런 맥락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중국 기업의 통제를 받는 라이선스 기술을 써도 통제 대상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이라도 중국 지분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의 경우 외국 우려 기업에 해당됩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배터리 업계는 중국 공급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LG화학 등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지분을 25% 아래로 낮추기 위해 투자금을 더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규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분이 25%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중국 기업과 협력할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배터리 공급망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중국 기업들과 합작 법인 설립에 나섰던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 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내심 중국 합작법인 지분율 제한 범위가 그 이상 되기를 희망했던 국내 배터리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한중 합작회사 설립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전구체 공장을 짓고 화유그룹과 모로코에 양극재 공장을 지어 북미에 공급하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야화와 수선화 리튬을 생산하는 MOU를 맺었고, 화유 코발트와는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와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2차 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배터리 공급망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한중 합작 법인의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개선을 기대하면서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여전도가 높은 그런 공급망을 조금 자립화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좀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흑연을 사용하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도 본격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혹시나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로 잡혀있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다양성이 매력인 신세대 문화. 어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최근 핸드폰 보급과 함께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핸드폰 스티커. 있는 휴대폰이라도 개성 있게 꾸미자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핸드폰의 이미지를 다 바꾸기 때문에 저만의 개성을 또 따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화가 오면 불빛이 번쩍거리는 발광 안테나는 최고 인기 품목입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상이던 핸드폰도 소비자의 개성에 따라 새롭게 옷을 입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300만 원짜리 중고 아토스는 주인을 잘 만나 어여쁜 색시처럼 핑크빛으로 시장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자동차입니다. 세계에서도 제 차 한 대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외관은 물론 운전대 등 차 내부와 기기까지 모조리 뜯어고쳤습니다. 불법 개조 또한 젊은 층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번호는 왜 적었어요? 번호는요, 원래는 이 번호판 자체는 안 달고 시작하거든요, 시작할 때는. 지금 시작합니까? 갖가지 색깔들의 머리들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에도 이 같은 개성이 강조됩니다. 여러 시선들이 저에게 집중되니까 왠지 제가 데이비드 베컴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무작정 유행을 쫓는 것보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줄여주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대사기능 저하부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는 연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병환 교수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하도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당뇨라는 질병이 좀 뭔가 나이 들면 누구나 앓게 되는 흔한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위험한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당뇨병은 평소에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뇨병성 합병증이 발생해서 평균 수명이 감소합니다. 네. 또한 우리 몸에 있는 미세 혈관이 손상이 되어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당뇨병 약 등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평균 수명이 5 내지 10년 정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네. 삶의 질 면에서 눈에 망막증이 생기면 시력 저하 및 실명, 콩팥 손상인 신증의 경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의 투석을 할 수 있고 신경병증의 경우 만성적인 감각저하 및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고혈당이 심한 상태 아닌 상태라도 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되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이런 발생이 비당뇨인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증가되기 때문에 당뇨병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심한 당뇨병이신 분들은 마르시기도 하셨지만 비만이신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이면 당뇨병이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을 크게 보면 체내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하루 기초 대사량, 일상 활동량 혹은 운동량에 비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하더라도 인슐린 작용이 정상적이면 과체중 및 비만이 생기더라도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슐린 작용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당뇨병 관점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 건강하진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비만이면 당뇨병 걸릴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네, 이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뇨병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당뇨병은 혈액 내 당이 높은 질환입니다. 혈액 내 당이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포 안으로 당을 넣어주는 것인데 이때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 안으로 당이 효과적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지거나 인슐린은 나오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이 정상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이런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인데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분비능 저하는 인종 및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인슐린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원인입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의 주 원인은 비만으로서 인슐린 분비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데 그래서 완치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비만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면은 비만이라는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체중이 증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긴 환자에게 식사 및 운동으로 체중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당뇨병은 완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늘 꾸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인슐린 분비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긴 당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당뇨병을 잘 관리하게 되면 평균 수명 및 삶의 질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비만에 의한 당뇨병이라면 비만을 치료하면 당뇨병도 나아진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은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당뇨 환자 중에서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보시면 정말 많은가요? 네. 일단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데 이 정도의 수치는 우리 몸의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피검사 없이는 인지 및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0세 이상은 한 65%, 65세 이상에서는 한 76%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병원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서 10년, 20년 전만 해도 마른 유형의 젊은 당뇨병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현재는 비만한 20대의 당뇨병 환자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학회 조사에 의하면은 2018년도에 20세 이상의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1.5%였는데 2020년대에는 13.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젊은 층에서 당뇨 환자가 늘어난다니 참 심각한 일인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늘어난 것은 2000년대에 보면은 청소년의 비만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이 30대에 들어서는 비만이 대사증후군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30대가 40대가 되면 대사증후군이 당뇨병 및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로 병이 악화되어 발생이 됩니다. 즉 인생 주기와 병행해서 질병 주기가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또한 비만이 증가된 상태에서 활동이 적어지거나 야식 등을 즐기는 등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당뇨는 합병증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요. 합병증이 왜 그렇게 좀 심할까요? 당뇨병은 혈액 내에 당이 높은 상태인데요. 당이 높으면 혈관 내에서 피가 끈적끈적거리며 이거에 의해서 혈관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서 혈관이 약해집니다. 네.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정체되면 우리 몸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이 중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눈의 혈관이 터질 경우는 실명이 될 수 있고요. 큰 뇌혈관 질환이 막히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생기고 다리 혈관이 막히면 절단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뇨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당뇨에 지금 걸리셨다면,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의 치료 방법은 크게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생활습관입니다. 네. 이에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있으며 약물요법에는 경구약제와 주사제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발생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분비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이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강화시키는 약물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경구약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SGLT2라는 억제자는 약이 있는데 이는 소변으로 해서 당이 밖으로 빼내는 약인데 이는 체중 감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주사제로는 인슐린과 GLP 유사 주사제가 있으며 경구약제보다 강력한 혈당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병인데요. 생활습관 개선,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셔서 당뇨 꼭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이병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성 피부 질환인 건선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용철 교수팀은 건선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CMKLR1이라는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건선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약물을 건선 동물 모델에 경구 투여했을 때 건선 병변의 각질과 홍반, 두께가 모두 완화됐으며 건선 평가 지표 역시 대조군 대비 30% 이상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식 식단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일란성 쌍둥이 22쌍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첫 4주 동안 완전 채식을 한 참가자들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체중이 모두 잡식성 식단 참가자들보다 현저히 낮아서 심혈관 건강 개선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채식을 한 그룹이 당뇨병 발병 위험 요소인 공복 인슐린 수치도 약 20% 감소했으며 체중도 잡식성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담수 위기를 알리는 예술 작품이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카이스트 강희연 교수는 구글,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 담수 자원의 중요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담수의 위기를 담아낸 패시지 오브 워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팀은 지구 담수의 변화상을 분석하기 위해 나사의 그레이스 위성이 수집한 20년 분량의 데이터와 스왓 위성이 측정한 고해상도 담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데이터 시각화, 게임 엔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작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간성 급행버스인 BRT 노선과 광역 연결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의 교통과 교육, 주거 분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실행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오송과 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에 과학벨트 정류소를 설치하고 경부선 북악역과 과학벨트,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IC를 연결하는 광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 용역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동기화되어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웨어러블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됐는데요. 최근에는 옷처럼 편안하게 착용하면서 달리기 능력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 나아가 재활과 보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로봇 형태의 슈츠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신체 능력 한계를 돌파하는 로봇 슈트를 개발한 로봇공학자 이기욱 박사 편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